이리 오너라. 네, 233회입니다. 영찬이 뵈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네, 오랜만에 영찬이 아주 우리랑 같이 오랫동안 리서치 베이스 투자에 대해서 우리 이리온을 한가에 왔고, 제가 들었더니 역시 정말 저보다는 한 100배는 아니고 30배 정도 나은 것 같더라고. 설명하는 게 딕션도 좋고, 나는 이렇게 좀 홍보도 잘하고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스타일인데 차분하니 아주 잘하길래 조인스에서 하여튼 염차장이 종목 제시한 거 막 얘기하고 보니까 또 자유롭고 우리보다. 우리는 컴플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저 이게 방송하면서 좋은 점이 이제 이리온하고 나니까 거기 가서 사실 오늘도 오늘 가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 뭐 풍력 그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이슈로 잡아서 설명을 했더니 사실 제가 어디다 연락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점이 박경근 애널리스트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예, 방송 중에? 아니요.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서 컴플리브 아니야. 거기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어봤죠. 자세히 이제 방송 가능한 것만. 그랬더니 이제 저도 그러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고 또 방송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 회사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다. 나는 근데 이제 저도 간만에 처음 가본 거야. 아침에는 내가 제 조건은 신과 함께 항상 말하는 게 시간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저녁에 하면 보통 1시간 반 이렇게 했었는데 한 아침에 갔더니 되게 짧게 해야 되더라고. 몇 분 하셨어요? 몰라. 급하게 막 하는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했는데 순간 또 후회하고 왔어요. 지금 또. 지르셨구나. 곧버스 투자자는 고스트로 역주행한다 말을 나 입에서 딱 나가는 순간 망했다. 또 당신들과 하던 얘기인데 그건 그거고. 제가 요즘 그러니까 좀 오늘은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짧게 얘기하기가 편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굉장히 좋은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연 같은 데 좀 가잖아요. 네. 그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분이 되게 제가 나이가 많구나. 그냥 저보다는 어리신 분일 텐데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하려고 갑자기 슬퍼졌어. 저보다 약간 밑에 또래 분인데 너무나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곧버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막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쫓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런 데가 오셔가지고 하길래 내가 이제 도대체 뭐가 궁금하신 거죠 했더니 그냥 주식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주식 얼마 안 드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사라고 하는 것들 막 이렇게 듣고서 증권 TV 이런 거 보고서 샀는데 어떤 건 먹고 해서 그거는 그냥 똔똔인 것 같아 보니까 왔다 갔다 맨날 내가 일단 사고 팔고 좀 줄이시고 갑자기 이 말 왜 하지? 그 말 했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됐더니 곧버스 물타기를 하도 해가지고 50%가 터졌다는 거야. 50%.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50%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난 곧버스가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40~50% 터졌대. 근데 자기는 이게 사다 보니까 계속 계속 무슨 누가 조언해준 어디 듣는 게 있는데 계속 여기서 한번 또 해서 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금액이 너무 커졌구나. 내가 그러면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파세요 했는데 참 말은 참 남의 돈이라 쉽게 말하는 생각이 싫지만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 그래서 나한테 뭐라냐면 이게 내년쯤 되면 한번 확 빠질 거냐. 올해 4분기가 되면 내가 그날 이제 4분기는 좀 쉬었다 간다 했더니 이거는 3분기는 확 오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곧버스나 그러니까 해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많은 투자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ETF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 ETF를 사서 좀 수익이 났었다는 거야.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ETF 샀다가. 그래서 거기서 설명해 준 게 자기가 무슨 뭘 들으러 다녔는데 올라갈 때 샀다가 내려갈 때 팔고 이걸 하면 돈을 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내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오해들 마시라고. 그거 듣고 나니까 이거 확실히 얘기를 좀 세게 해줘야 이게 되지. 저렇게들 그냥 늪에 빠지듯이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닌가요? 많습니다. 많아? 네. 의외로 많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아?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 곧버스 정말 아직도 기회가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걸 왜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800대부터 했다는 거야. 그래서 1900 얼마일 때 손절하고서 2000 넘어에서부터는
또 나보러 뭐냐면 나도 참 할 말 없는 게 뭐 센터님 방송도 전에 한번 들었는데 뭐 2천 얼마에서는 좀 쉬었다 간다 그래서 아이고 그만했습니다. 자기는 뭐 전문가분들이 뭐 자기가 뭐 그런 전문가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다들 뭐 안 좋아진다 그래서 뭐 자기는 기다리려고 하는데 오늘 듣고 나더니 제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여름이 뜨겁다 이게 일주일 정도 됐거든. 다음 주 다음 주부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고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더니 막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나 왜냐면 이렇게 일찍까지 따라 쫓아 내려왔어요. 네.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예 하고서 이제 빨리 집에 가. 나 원래 빨리 도망가듯이 가잖아. 쫓아 내려서 어떡하지 하다가 예 잠깐 말씀하시죠. 뭐 약속이 됐는데 야 그렇구나 이게. 오늘 말 실수한 건데 혹시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신 분 있다면 그런 뜻이지. 제가 그런 거 듣고 나니까 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네. 거고. 하여튼 시장은 저희는 하여튼 뭐 가을은 잘 모르겠어요. 가을 가봐야 알지 뭐 10월. 근데 이제 주리가 너무 그리고 내가 신중호 팀장한테도 어제 얘기했는데 어제 또 안 좋은 습관 생겨서 2시에 깨가지고 막 어떤 꽂혀가지고 뭘 좀 읽었는데 포캐스트에 관한 책인데 동찬이한테도 한번 얘기해줘. 근데 참 거기 그거가 되게 며칠 전이었는데 이 말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캐스트가 던지다고 포가 앞에 낚시할 때 이거였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포캐스트의 영역이 observation, 이거 오늘 데이터를 다루니까 관치의 영역인가 인사이트, 통찰의 영역인가에 넌 그 어떤 챕터인데 내가 읽다가 내가 재밌네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구라가 심한 책이었지만 일단 중요한 건 관찰의 영역에는 미저블한 데이터를 보는 거고 근데 미저블한 데이터만 보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언비저블이냐 언비저블이지. 언비저블한 데이터. 인비저블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게 인비저블이냐 언비저블이냐.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요. 그거는 인사이트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를 팟캐스트의 핵심이고 우리가 반보합설 왜 내가 하면 내가 맨날 반보합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얘기해 주더라고. 거기서도 그러니까 먼 미래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 변수의 예측이다. 근데 내가 평소 지론이었는데 그때 꽂혀가지고 2시인가 깨가지고 5시까지인가 책이 두껍지 않아가지고 읽었는데 앞에는 되게 멋있는데 뒤로 가면 되게 신고가 져요. 예측이 안 원래 뭐 경제경 책이 좀 왜 그렇죠. 앞에는 막 흥분해가지고 읽다가 잠을 그다 새벽 4시쯤 열받아가지고 끝까지 읽고 끝낸다고 그래서 읽었는데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염 차장이 최근에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인사이트가 많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이트 왜 생기냐? 우리가 데이터를 같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침에 인사도 안 하고 또 횡설수설하냐? 오늘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염동찬 연구원 이 자료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거 오늘 발표한 거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증권주도 있고 그런데 증권주 당연히 주가 올라가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오늘 소위 이 얼마나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2020년 데이터 산업 트렌드에서 모형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들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좀 댓글 좀 많이 못 달아드려서 죄송하고 최대한 좀 많이 달아드리겠습니다. 달지 마. 달지 마 진짜. 무리하지 마. 그래도 이게 다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 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최소한 좋아요라도 제가 클릭은 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한 게 제가 이렇게 이게 꼰대 스타일이는 게 그게 꼰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분 나쁜 말 듣기는 거 싫어하고 안 보세요. 마음에 상처 있고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 고백하는데 훨씬 좋은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주공남인가 갔어요. 밖에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만한 거죠. 저는 이제 내 어쩌면 짜투리 시간까지 쓰면서 이걸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막 그런 거 안 좋게 쓴 것만 기억이 나. 아 그래요? 희한하더라고. 인간이 좋게 쓴 기분 좋았다 끝이고 안 좋게 쓴 거는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저랑 반대시네. 저도 안 좋게 쓴 거는 이제 잊고 좋게 쓴 거. 역시 잘했어. 그래. 너는 그리고 나보고 반말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좋은 날 솔직히 말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도 방금 전에 또 까먹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나는 이렇게. 그냥 내가 편해져야 내가 생각이 푹푹 나와서 하는 건데 또 이제 앞에 사족이 길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주식 뭐 오늘 좋아요 이거 할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거와 연동돼서 어젠가 나 이렇게 정홍식 팀장이랑 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속화될 것 같아요. 네,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이 산업 트렌드는 그냥 인프라입니다 이제. 인프라죠. 완전 인프라 쪽으로 이쪽이 강화될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걸 좀 뒤져보려고 많이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상장해서 뒤진 게 아니라 진짜 없더라 회사들. 진짜 없어요. 와, 난 진짜 살다가 보통 이런 협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 거 알죠. 그런 거 뒤져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내 노하우가 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내 나름대로 내 소스니까 그건 공개하기 그렇고 근데 이런 걸 뒤지는 내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없더라고. 우리 왜 이렇게 기업들이 혁신력이 안 나오지 이쪽에? 뭐 객관적으로 좀 작은 기업들이 많고요. 뭐 분석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직 좀 커진 거는 별로 없고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후반에 이제 인터넷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깔았잖아요. 인터넷 속도 보면은 지금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드는 속도라든지 품질을 보장하는데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 왜 한국에는 뭐 구글이 없냐? 이런 질문인 거죠. 인프라를 깔면은 뭔가 좋은 기업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나타날 확률은 높아지지만 이게 단순히 인프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구글이 생기고 뭐 애플이 생기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오케이, 그럼 들어봅시다. 네. 뭐 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데이터 산업 세 가지 파트로 자료를 썼는데요. 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많이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뭐 빅데이터 이게 뭔 소리냐,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게 무슨 소리냐 이런 기초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파트 1 보시면 되고요. 그냥 최근에 정책 트렌드 측면에서 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 3법이 뭔 얘기냐 혹은 뭐 이렇게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한국은 이 데이터 산업 변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거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2장 보시면은 이 파트 2 보시면은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좀 모델 만들어 가지고 다뤄 가지고 종목 선택하시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파트 3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썼었던 이유는 이제 한 4, 5년 됐죠. 이제 알파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거에 대한 붐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어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당시 같이 나왔었던 게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이제 뭐 펀드 매니저 별로 필요 없을 거다.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좀 약간 좀 시들해졌잖아요. 뭐 로보 어드바이저도 좀 시들해졌고 인공지능도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좀 산업에 이렇게 기술 발전이 좀 더뎌졌기 때문이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좀 관심을 많이 안 받고 그때보다는 덜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 아닌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먼저 개념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빅데이터가 뭐냐, 머신러닝이랑 인공지능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는 뜻만은 얘기하면은 큰 데이터잖아요. 근데 데이터의 용량이 단순하게 굉장히 크다고 해가지고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그 IT 업체 가트너에서 빅데이터가 되려면 3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양이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측정이라든지 데이터가 빨리 쌓여야 되고 세 번째가 그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뜻은 데이터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보통 생각을 해요.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 엑셀 화면에 행 있고 열 있고 행번호 있고 열번호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데이터인데 이제는 그것만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뭐 비디오 녹화라든지 사진 찍는 거라든지 요새는 뭐 그런 거 잘 안 나오지만 그 구글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안경에 끼우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굉장히 그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에서 사진도 데이터가 되고 영상이 데이터 되고 이제 구글 글래스라든지 뭐 애플 글래스가 나오면은 사람의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도 이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측정 수단이 늘어났고 저 이런 거 차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생체 정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해서 측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사람의 생체 정보도 데이터가 이제 된다는 거죠. IoT가 발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를 총칭하는 게 바로 이 빅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양도 많지만 다양하고 빠르게 측정돼서 쌓이는 게 바로 이 빅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에 관한 건데, AI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AI 거기 전에 그 네. 빅데이터 중에 네. 그 표일 보시면 데이터 유형이 있는데 네. 이거 꼭 한번 봐주시면 돼요. 네. 센서 데이터 같은 게 맞습니다. 구글 맵 같은 거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최근에 전망치에 많이 씁니다. 저도 PT 자료 때 많이 쓰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센서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 과거 이론을 갖고 경제 이론 갖고 하는 게 되게 변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론이 나오겠죠. 시오리칼한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쉽게 말해서 사물 인터넷이나 추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청산된 맞습니다. 정보가 네.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쌓이는 게 구글 맵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 그쵸. 최근에 최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 뭐지? 무슨 핏? 그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구글에서 인수하는 거 유럽에서 방해했었던 안 된다고 말하는 그쵸. 이유가 그런 거죠. 이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까지 수집을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이게 너무 그 오남용을 할 수 있다, 혹은 너무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로고 데이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뭐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다 쌓입니다. 회사 컴퓨터로 하는 거 다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는 거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 돼요. 회사 이거를 컴퓨터로. 과거엔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못했는데 네. 이걸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 염차장 보니까 그 거기 가가지고 내가 우리 애가 무슨 과를 정할 때 굉장히 네. 했던 이유가 잘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퀀트처럼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그 데이터의 결과치는 많이 보면서 유용함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막 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네. 데이터 했더니 다들 뭐라 하냐면 IS 선행지수 무슨 뭐 소매 판매 맞아, 지표. 그럼 나는 이제 그러고 봤더니 소위 모빌리티 인덱스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들을 과연 접하고 계시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광범위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저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 좀 다니는 기관 중에 큰 기관의 퀀트들 만나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외국계 큰 운용사에서 이런 그 머신러닝 팀이랑 이렇게 한번 미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와서 저한테 소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거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우리는 진짜 원시인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똑같은 거를 우리 조카랑 얘기하다. 우리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하여튼 전에 얘기했던 걔가 거기에 있는데 나랑 말하는 걔가 보면 이코노미스트인데 나랑 말하는 데이터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충격이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왔을 거 아니야. 아 이게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하지? 나는 그 데이터 소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여러 시도를 해왔는 하우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뜨거운 여론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인덱스 많이 네. 얘기했었고 뭐 자동차도 여러 가지 그런 우리는 데이터를 보는 편인데 이제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거. 빅데이터 했더니 아 데이터를 많이 이만큼 쌓아놓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종류가 많아진 그쵸. 거죠. 전에는 데이터라고 데이터라고 생각 안 한 것도 맞아. 이젠 데이터가 된 그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를 우리나라 코로나에서도 확인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방역에 성공했을까? 우리는 데이터를 그냥 주는 거를 한국은 데이터 강국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그쵸, 영화 보면은 맞아요. 막 이렇게 뭐 마블 영화 같은 거 한국에서 항상 일주일 빨리 개봉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화 관객 통계가 한국만큼 잘 잡히는 데가 없어요. 그랬어요. 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보면은 이게 흥행 여부를 다른 국가에서는 오. 마케팅 포인트랑 잡는 게 굉장히 이거 좋아요. 뭐 한국은 뭐 연령대 막 이런 거 다 다 세분화되는 나오잖아요. 거죠. 뭐 지역별, 연령대, 뭐 성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와.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동서이 다 나오잖아. 우리는. 맞아요. 아, 진짜 데이터 강국이네요, 진짜. 데이터 강국이에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광범위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커지고 있고 예전에는 에이전트 통해서 얻었는데 이제는 직접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공지능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이 뭔 뜻이냐 이 단어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이랑 지능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인공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의하기가 쉬워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그게 인공입니다. 지능이 뭐냐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지능이지? 기억력?
판단력, 계산력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의 범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있어요. 계산기 같은 경우 이렇게 계산을 사람 대신 인공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만든 범위는 이제 뭐 옥스포드 사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적 인식, 음성 인식, 의사결정, 번역 같은 데 이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정해진 일반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능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판단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에 그 속하는 그 요소인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댔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기계한테 뭔가를 가르쳐서 그 기계가 나중에는 혼자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반복 학습. 그렇죠.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혼자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머신러닝인 거고요. 뭐 딥러닝은 뭐냐? 이 머신러닝에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딥이라는 게 이렇게 레이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심층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바로 이 딥러닝입니다. 정리하자면은 AI라는 큰 개념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가는 거고요. 머신러닝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딥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는 보통 머신러닝 쪽인데 이거를 AI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AI라는 말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머신러닝보다는 더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AI가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뭐 다음에 재밌죠? 있는 내용은 네. 흥미롭습니다. 주식 듣는 분들은 잘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일에 대해서 파트 1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다음부터 이해합니다. 네, 뭐 이 개념 정도만 파트 1에서는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에 관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약을 파트 2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 보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가 아니겠네요. 정부는 2015년부터 데이터를 공개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를 합산하는 정책까지 나아갔고요. 이번에 디지털 뉴딜 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경쟁력이 뭐냐 많이 물어보는데 무형자산 이런 거 표현할 때 저는 한국의 미래를 밝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IT 인프라를 DJ 때 깔아가지고 이게 시작됐듯이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걸 가져올 수 있다 봐요. 아유, 한국만큼 데이터 잘 잡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데이터를 공개하는 걸 딴 데선 개인의 자유 때문에 이게 되게 막혀 있는 것이 이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지. 아니 우리의 단점이지만 어쩌면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토양이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뭐 갑자기 너무 이렇게 들어가는데 토론까지 갔던 주제에 저도 이게. 근데 여하튼 정책으로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기회에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지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이 정책을 자세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 2015년부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공개하면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산업자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라는 게 정부 정책인데 야, 이 데이터 공개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정부의 사례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게 뭐냐면은 2015년에 국토부에서 주택 실거래가 데이터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주택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아파트에 누가 이사 오면은 누가 이사 왔는지 다 알잖아요. 저 총각 14층에 새로 이사 온 총각? 근데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면은 집 얼마에 샀는지 나와요. 개인정보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으면은 호갱노노, 직방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부동산 114라는 회사가 부동산들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았다면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실거래 가격을 공개했기 때문에 더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분석을 하는 업체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와
자본을 갖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네. 뭐 있었다면 솔로 생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결국 뭐 무형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결국 데이터라는 자산을 우리가 상당히 싸게 공급을 해준다면 네. 이 자산을 갖고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우리가 맞습니다. 어떤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토진도 부족한 나라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만약 이 자본을 적절하게 쓸 수만 있다면.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지하는 정책인데 이게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인정보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자는 늘어날 수 있는 토양이지만 이거는 개인정보인데 약간 이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 네, 일단 데이터 공개되고 있는 것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1,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2020년부터는 3차 데이터 공개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수요가 있는 데이터들을 위주로 공개를 했다면은 3차부터는 이제 사업 영역을 아예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쪽에 필요한 데이터를 집중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6개 카테고리가 정해졌는데 뭐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뭐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뭐 이 정도가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개가 예정돼 있고요.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예정돼 있는 거는 뭐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뭐 공적 자금, 뭐 주택 저당증권 시세 정보, 저 MBS 시세 정보도 이제 다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런 세무 데이터 우리나라처럼 세금 내는 거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딱 돌리면 그거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누군가 돌아가시면 금융정산에 딱 통보하는 순간 쫙 어디에 10원 하나까지 다 어디가 나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탈세도 안 되고 이제는 이게 그냥 숨 막히는 것 같지만 좀 이런 정도 인프라가 우리가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개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여냐의 문제가 있지만 길게 본다면 모든 거는 이쪽으로 갈 것 같거든. 또 우리가 사실 고민스러운 거는 개인의 자유 부분인데. 네.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금융 쪽 데이터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2022년에 공개되는 데이터가 상장사의 주석 정보랑 비상장사 재무대표도 제표도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난 그래서 그거 갖고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나와. 많이 생길 겁니다. 난 이게 가격 갖고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되게 연구하는 친구를 내가 아는데 이게 주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정홍식이랑 맨날 얘기하는 게 주석에 대한 우리가 노하우가 나름 있거든요. 네. 다트 갖고서. 근데 이거를 이게 정형화된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아니라 비정형화된 주석을 해석하는 게 사실 옛날에 애널리스트의 능력이거든요. 단어 하나 갖고서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게 지금 몇 년 뒤가 되면 공개됐을 때 끌어올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API 연결시켜가지고 주문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점점 공개되는 범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뭐 데이터 벤더들한테 데이터 받는 거는 거의 재무제표 위주인데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 이렇게 긁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게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금감원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저도 이거 잘못해가지고 뭐 금감원 하루 막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그때 진짜 이게 지가 실험한다고 그걸 갖다 계속 찌르는 걸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니 안 운동한 동안에 돼가지고 우리 막 닫아버렸잖아. 안 돼가지고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아니 1분 이내에 100번 이상 이렇게 요청하면은 24시간 동안 막는데요. 근데 왜 그랬냐면 계속 우리가 언제 뜨는지 모르니까 계속 아니 그걸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코스피 200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렇게 찾아오는 거 뭐 이렇게 했거든요. 전화 오더라.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어닝 시즌인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잘못했는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막 뭐 쓰고 뭐 해가지고 결국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만 이런 얘기를 굳이 우리가 그래서 그날 다 스탑 돼버리고 막 할 때. 근데 아까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 빨라지잖아요. 네네. 이게 이런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쌓는 그쵸. 것이 되게 필요해졌고 이제 공시 나오면은 그냥 핸드폰에 알람 뜨게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주문 연결할 수 있어요. 주문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 공시가 좋은 공시인지 안 좋은 공시인지 판단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영차장 되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야. 어려운 막상- 기술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그걸 하려는 애들 시도를 보면 네. 듣고 있으면 야 진짜 심플해. 네. 근데 너무 심플한데 저주차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쟤네들 혼자서 왜 이렇게 웃냐면 막
너무 이게 재밌는 분야거든. 네. 이게 사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막 이렇게 엑셀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시에서 이렇게 네. 좋은 정보냐 안 좋은 정보냐 판단해가지고 이 대기업들한테는 이 공시가 나오면 보통 좋고 중소기업에 나오면 보통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결정해서 주문 나오게 이런 거 할 수 있죠. 네. 이게 뭐 어쨌든 데이터 공개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뭐 이거 데이터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트 업데이트 되면서 변수명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거 다 수정했어요. 노가다야 노가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긁어올 때 그런 것도 자동 변환되게 하는 그러니까 것도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염 차장은 저번에 어디 나랑 같이 어느 다른 데 가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네.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연결되는 게? 확실히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매달 초에는 ISM 제조신 어떻게 오늘 뭐 네. 엄청나게 우리가 뭐 사후적으로 특히 이콘 베이스로 그냥 막 굉장히 유명하죠. 그 경제를 얘기하기 좋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세울 때는 경제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돈을 태울 때는 데이터는 훨씬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집계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데이터를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로 데이터를 그냥 로 데이터로 요로 데이터가 이렇게 오면 이게 요번에 이제 재밌던 실험인데 점차 옆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결국 7월에 자동차 수출이 좀 괜찮아지고 네,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잖아 우리가. 그게 로 데이터야. 근데 그 데이터를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게 먼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보게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들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체계할까를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염 프로데클러 우리 퀀트가 근데 이제 그런 한국의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파워풀하다. 네. 일단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함부로 공개를 못 하잖아요. 네. 이거를 뭐 합산하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법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3법 같은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를 뭐 익명이나 가명으로 바꾼다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바꾼 거예요. 참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그쵸. 이게 당연히 익명이면 너무 정보가 적고 그렇죠. 가명을 쓰면 다 알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명을 동의도 안 하고 뭐 신용정보 뭐 이런 거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용정보법상에서는 허가를 해줬는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인 나도 거죠. 저도 싫은데 네. 싫잖아요. 내 정보가 유출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게 결국 인프라가 될 것 같으니까 참 고민스러운. 작년에 제가 그 한국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빅데이터 센터 이렇게 좀 다니면서 데이터들을 좀 보고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서도 가명 데이터로 이렇게 줘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한 16자 정도 되는 그 16진수로 돼 있는 이렇게 코드 같은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전 국민 세대주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명 데이터는 좀만 맘만 먹으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좀만 역으로 그걸 하면 다 나와. 네. 그러니까 익명을 가면 또 말이 또 막 익명을 가면 너무 데이터가 적은 거야. 너무 적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날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 뭐 여기서 난 잘 데이터가 모르겠어. 그냥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가 몇 살 차이 나고 언제 결혼했고 애가 몇 명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동네 가서 이거 하면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가명 정도까지 데이터를 다 오픈해 주는 순간 내가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 정보 회사에서 뭐 이제 온갖 거를 로직을 돌려가지고 뭐 사람 직원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그거 막 일일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얘랑 잘 맞아. 그죠. 결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뭐 이혼으로 모르겠고 과거에 뭐 통계를 하면 봤더니 이 사는 정도 서로 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이 정도 재산을 서로 갖고 어느 있거나 동네 사람이랑 어느 뭐 동네랑 이렇게 하면 매칭해 주니까 기가 매칭해- 막히더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 정보를 왜라는 거에 대한 여기서는 논란은 당연히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주기 싫은데 이게 오픈되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참 이게 나쁜 놈 생각이네. 내 것만 공개 안 하고 남의 건 보고 싶고. 저 빅데이터 센터에서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좀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결혼한 사람들 배우자 정보도 이렇게 나오는데 2000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난다.
한 최근 5년 동안 결혼한 한국 사람들 결혼한 사람 중에서 나이차 제일 많이 난 사람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몇 살이야? 자, 그 나이차? 보통 띠동갑을 한 바퀴라고 그러잖아요. 몇 바퀴까지 나왔을 것 세 바퀴 같아요? 36살. 세 바퀴 한 네 바퀴. 네 바퀴. 아,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지금 54시거든요. 네 바퀴면 48살 차이잖아요. 네, 48살. 아니 남자가 잠깐 여기서 그러면 누가 누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나이가 많은 거야? 아니에요. 남자가 나이가 많은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많겠죠. 그렇게는 한데. 나는 제가 주변에 항상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숫사자 때 동물의 걸 보고 있는데, 난 원래 의외로 이상한 거에서 네. 여러 가지 였는데 숫사자가 되게 왕이었어, 어떤 세렝게티에서. 근데 걔가 늙어가지고 이게 털이 다 빠졌더라고. 그래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숙명을 받아들여야지 라는 그러니까 왜냐 이게 인간의 노화라는 것과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결혼 생활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하나 확인하지 못한 거는 제가 국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 산으로 간다 또. 아니, 이런 산으로 얘기야. 가네요. 아 제가 괜히 그 아니야, 빅데이터 내가 센터 이래서 문제야. 얘기해가지고. 내 사고에 여러분 너무 어쨌든 이 데이터를 이렇게 뭐 데이터 3법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냐, 데이터를 어느 한 기관에서 합산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금융업계에서 진행 중인 게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있는 기업들을 한 군데로 다 합치겠다라는 거죠. 그 개인들의 데이터잖아요. 개인들의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거는 새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뱅크샐러드예요. 뱅크샐러드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뱅크샐러드는 좋은데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느리다는 거예요. 갔다 와야 돼. 아니 그거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설정을 하면은 그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가져와요. 왜냐하면은 갔다 와야 되니까. 네, 혼자서 이게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은행 1번 들어가서 데이터 가져가고 증권회사 1번 가서 가져오고 보험회사 가져오고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금융 앱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네. 여러분들 계속 다 끌어오는 건 굉장히 난 그건 그렇죠. 아닌 것 같아. 난 그거는. 그러니까 증권에 제가 등록한 금융기관이 10개라면 10번 다 저 대신 접속을 해주는 거지 그 데이터를 뭐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아니죠. 한 군데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마이데이터를 그 사업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 군데 데이터에서 가져온다면은 이게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몇 번 해보면은 이게 느려서 잘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되면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산업이 진행 중입니다. 민간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정제하고 통합하고 있는 과정도 같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지금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를 굉장히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신규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정책이에요.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의 뉴딜 정책 3가지 방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 3가지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디지털 뉴딜 쪽에 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겠다. 그 중에서도 DNA 생태계 강화,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가장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입하겠다. 이쪽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많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AI 강국이에요. 인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는 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인도가 나중에 또 말 끼어들었다고 했지만 깜짝 놀랐다 진짜. 아유, 중국도 깜짝 놀라시잖아요. 중국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전략적 하지만 인도가 굉장히 아직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걔가 뭐 수학 잘한다는 건 알았지만 글로벌 기업들 다 거기에 데이터가 다 있고 네. 그걸 일단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그 로직을 짜는 애들도 인도 애들이고 야 이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수학자 뭐 사업가 유명한 분들 엄청 많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머신러닝이 기계한테
가르쳐서 나중에는 기계가 혼자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기계한테 가르치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뭐 이렇게 생긴 거 사진을 보면 이게 펜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기계한테는 이게 펜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긴 화면에다가 화면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영역은 펜이고 이 뒤에는 핸드폰이고 이거를 다 일일이 지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레이블링을 통해 가지고 원래 데이터, 분할된 데이터 혹은 자동차가 있는 공간, 표지판이 있는 공간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차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거는 도로, 이거는 차, 이거는 표지판인데 표지판에 대한 정보는 뭐 이거를 받아들이겠지만 그 전에는 여기는 도로고 이거는 차고 이거는 표지판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뭘 인식해야 될지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혹시 뭐 인터넷에서 뭐 홈페이지 같은 거 가입할 때 보면은 로봇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뭐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 공간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학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표지판,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로봇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완벽하게는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뭐 한 2010년 초만 하더라도 이게 사진 보면은 이게 기계가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을 못 했는데 요새는 강아지 종류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거가 되려면은 그 기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한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만약에 두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이 어떤 모형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형이 우월하냐라는 거를 검증을 할 때 데이터가 다르면은 정확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쉬운 데이터로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증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모형 자체가 정말 월등한 건지 모르는데 공인된 기관, 국가기관이면 더 좋겠죠. 이 어떤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이 국가기관의 여기 새로 나온 데이터로 검증을 해서 예측력이 누가 더 높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런 거를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은 더 양이 많아질 수 있는 거고 더 다양한 방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그 데이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은 더 만들어진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경쟁력이라는 게 나쁘게 말하면 전체주의 국가다 보니까 공산주의고 이런 거 개인의 인권 같은 거는 두 번째고 그냥 데이터를 맘대로 쓰고 그냥 막 다 그리고 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들 레이블링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린 투자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쪽이 이만큼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네, 어쨌든 이제 뭐 아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뭐 수혜르가 뭐 볼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전에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합치고 뭐 이러는 게 기술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분석하는 기술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분석하는 기업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인건비 보거든요. 이게 1인당 연봉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데이터 전문가 위주로 좀 구성된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몇 개 안 남더라고.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인력을 육성해야 될 겁니다. 인력을 육성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몇 가지 한 2년 전쯤에 코딩하는 그 이렇게 수업하는 기업들 재밌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스몰캡 중에 그런 것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죠. 그게 앞으로의 미래지 뭐 엄청나게 그렇긴 한데 좀 미국에서 나타나는 거는 좀 대기업 위주로 좀 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통신사들이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인력들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네. 엄청난 물류센터만큼이나 데이터 센터 지금 막 광의 투자들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수요가 있다 본다면 투자들이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우스비를 유지하고 있는 IT 인프라 쪽, 하드웨어 쪽도 나쁠 건 없다. 아, 그렇죠. 당연히 커져야 돼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니까요.
그 파트 3 갑시다. 그래도 네, 우리가 이제 파트 투자에 3는 관련된 걸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여기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네, 이거를 저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약간 이 실제로 뭐 패시브라든지 퀀트 그 운용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인데 어떤 거냐면은 그 머신러닝 아이디어 중에서 그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는 아이디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죠.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이 25페이지에 있는 그림 28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 대한 거의 첫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카트라는 모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환자가 이렇게 응급실에 왔어요. 이 환자가 응급한 환자냐, 상대적으로 덜 응급한 환자냐, 이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이거를 의사결정 나무 모형으로 만든 건데, 첫 번째, 수축기 최저 혈압이 90일 이상이냐, 아니냐. 아니라면은 일단 이건 위험한 환자고, 혈압이 몇 이상이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몇 살 이하면은 위험하지 않은 환자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주식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성과가 좋은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였느냐, 뭐 ROE가 높은 종목들이 이번 달에는 성과가 좋았다, 혹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고,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 대한 가장 파워풀한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 위주로 봐야 되는지 이거를 체크해 준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중요한 변수의 임계점이 몇인가를 찍어준다는 겁니다. ROE가 몇 % 이상인 종목이 좋았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인 종목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를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알고리즘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재미없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2016년에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심지어 중간에 오타가 있었는데 그 오타가 있다는 걸 3개월 후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들 보고 그냥 넘기셨던 거 같아요. 특히 당신이 나한테 이제 혈압 얘기해서 기분이 나빴어. 30일 내에 사망 가능성? 혈압이 좀 높다고 사망 가능성. 아니 이거는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예를 의사결정하는 들어도 왜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아니 이게 카트 모형 첫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알았어요. 그래 넘어가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나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고리즘의 특성상 이게 이상치에 대해서 좀 변화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앙상블 모형이고요. 나무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나무처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든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자 이제 학생들을 성적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해볼게요.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요. 한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학생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말고사를 못 봤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빵점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중간고사 결과와 기말고사 결과로 모형을 만들어서 중간고사 결과를 대입해서 기말고사를 그 평균 수준으로 준다라는 거죠. 이게 회귀 분석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모형을 만들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간고사 잘 본 애들이 기말고사도 잘 봅니다. 못 봤던 친구들은 기말고사도 못 볼 확률이 높죠. 근데 이상치는 뭐냐면은 중간고사는 못 봤는데 기말고사는 잘 봤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법에서 쓰는 건 뭐냐면은요. 학생들이 50명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한 30명 정도를 랜덤하게 추출해요. 랜덤하게 채출하는 방법을 뭐 이렇게 100가지, 200가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100가지, 200가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모형을 100개, 200개를 만든 다음에 시험 못 본 학생의 점수를 대입하면 100개, 200개의 예상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평균하는 거죠. 머리 아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이게 이상치의 그 이렇게 가중치를 좀 줄여주는 효과라는 거죠. 아는 척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 모르겠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는 모형이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면은 현재 트렌드가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 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데이터를 바꿔주는데 의사결정하는 방향 바꿔주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 데이터 보니까 코스피가 장기 추세선 위에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장기 추세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뭐 과거에 뭐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좋았었던 종목들이 좋고 장기 추세선 위에서는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좋고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지금 거죠. 장기 추세선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한 번씩 치고 올라오겠죠. 이제 이해하는 구절이 나왔고 네. 탁 뜨는데 재밌는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돌 때는 이렇게 좀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따라가는 전략이 좋고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 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키 맞추기가 한 번씩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재미없었던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했던 게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건데. 근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 왜 확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민 리비전이 나오려면 실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뭐 완전 초회된 조선이라던가 그렇죠. 철강이라든지 철강. 이것도 나와야 되는데 철강은 뭐 현대저철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연동돼서 그런 거고. 네.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형에 넣어주면은 좀 더 이렇게 성과가 개선되는 모형이 나타났더라.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게 있고 뭐 펀트 매니저들 이런 걸로 모형 만들어가지고 매달 매주 매일 이렇게 모형 만들고 의사 결정하고 뭐 이렇다는 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소위 기대값 있잖아요. 네. 이 기대값을 갖고 우리가 뭐 리비전 레이셔도 쓰고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문장을 갖고서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인 것 같고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서 해보았는데 의외로 또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게 좀 제가 그쪽도 이게 좀 했죠. 그러니까 변화들 알고 계셨으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다들 뭐 가격 데이터랑 뭐 포워드 EPS 갖고서 리비전 이것만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미 글로벌하게도요.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거 뭐 이제 FOMC에서 이렇게 항상 끝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기자회견 이런 거에 쓰는 이렇게 종이들 있잖아요. 문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단어가 보통 나오면 이렇게 좋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냥 뉴스에 그거를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어조로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단어를 갖고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약간 어려운 게 제가 좀 예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리뷰에 썼어요. 오늘 LG전자에서 에어컨 샀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근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연락드렸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고쳐주시고 갔었어요. 서비스 상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쓸 때는 서비스 센터 부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건 LG전자에 대한 칭찬일까요? 까는 걸까요? 너 왜 이렇게 날 어렵게 만들어? 어떻게 그것 좀. 야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그 뭐라고 하냐면은 약간 비판적이라든지 사케즘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약간 좀 어렵긴 이런 해요. 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게 어렵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부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의 코멘트가 나오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많이 나왔더라.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배당이 맞아요. 늘거나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이런 소위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앞서는 어떤 징후의 그게 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나는 감성 분석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쉽지 않네요. 단어와 영어 체계에도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 분석하는 거는. 근데 한국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쪼개는 거 이렇게 그게 좀 진행이 좀 덜 돼가지고 야 이거는 한국에서는 진짜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자들이 좀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은 번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국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한국어의 되게 한국말을 단점이 미국말로 바꿔서 그거를 저도 쓰는 거죠.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유식한 점이 그게 아니라 영어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책을 읽는 편이어서 그 같이 읽다가 어느 부분이 뭐냐면 결국 영어의 구조상의 특징을 갖고서 그걸 잡아내더라고. 근데 우리는 구조가 다르니까 그지. 그건 저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중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시장 편입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문 자료가 안 나오는 거냐. 기업 그 IR 자료가 예. 뭐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게 다 영문화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빨리. 네. 그래야 그런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몇 년 뒤에 이제 들어온다면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게 영어는 띄어쓰기 하나 하면은 한 단어잖아요. 한국말은 조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 참. 이거를 그러겠네, 데이터를 진짜. 다 잘라줘야 돼요. 어. 주어가 있고 중간에 온갖 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동사가 네. 나온단 그리고 말이야. 동사도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한 쉽지 않겠네요. 진짜 한글에 되게- 쉽지 않네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아 그러니까 연구가 많이 되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나누는 재밌는 게. 게 해줄까? make a decision 하잖아. 그럼 make가 나온 다음에 네. 뭐 make a money, make a decision. 그럼 make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 뭐 어떤 의사의 어떤 네. 뭐 의미가 있는 거라던가 되게 웃기죠. 구조를 갖고 그러니까 언어학자들도 들어오고 나는 이쪽의 영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는 내 세대의 일은 아니니까 제 세대의 일은 아니고 아유, 본부장님 세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또 뭐 잘리고 나면은 그냥 가는 거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 얼마나 많이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가 많은 과가 전 과에 이런 교수님들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쪽의 인원들을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인원이 실제로 약속이 안 되는 거지 육성이 지금. 이게 되게 이과 뭐 위주고 뭐 문과 이렇게 천대받고 막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문과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직은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문과 있으면서 이런 거를 파워풀하게 할 줄 안다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아이 뭐 요새는 뭐 심리학과 분들도 통계학 워낙 잘하고 그러셔서. 우리 점심 약속 가야지. 그래요? 네. 우리 저기 펀트랑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건 우리만 재밌어했을 것 같은데 어째 좀 불안한데. 연락 잘 안 오더라고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항상 그렇지 뭐 우리. 네, 뭐 그렇죠. 마무리 다른 거는 녹음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이. 아 미안해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니 뭐 오늘 같은 지 않게 올라와 있는데 자꾸 종목 코라기 돼가지고 기존에 코라던 것들 위주로. 차라리 알아서 잘하겠지 뭐.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온.